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총력 방어를 하고 있죠.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당이 지금 뭐 도와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선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힘겨운 싸움, 이재명 지사로서는 그걸 벌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어선이 본인 나름대로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청와대는 지난 5일에 이제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죠.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엄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이제 과거 청와대의 반응이나 뭐 또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사고방식 뭐 이런 걸 보면 이거에 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있겠는가. 근데 기자들이 자꾸 물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의미를 둘 수 없는 거다. 근데 어제도 또 한 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그 지사 캠프에서는 이제 거꾸로 음모론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청와대 움직임이 영 심상치 않은데 왜 날 안 도와주는 거야? 이게 어차피 날 확정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하고 혹시 이낙연 캠프가 거래를 하고 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재명 지사 본인도 느낌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청와대 쪽, 그러니까 뭐 이철희 정무수석이겠죠. 이철희 정무수석이나 유영민 비서실장이나 아마 이런 사람들한테 도대체 청와대 의중이 뭐야? 뭐 이런 걸 자주 묻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캠프에서도 또는 이재명 지사 본인도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왜 안 도와주냐? 어차피 나는 확정됐는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이걸 노골적으로 지금 편들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낙연 캠프하고 거래를 해서가 아니고 여권 후보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내일 모레 확정될 텐데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간 의미 없는 반응이다. 송영길 대표는요 6일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선이 끝나면 당이 총력 대응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혼자 외롭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송영길 대표의 반응이 정직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되니까 당장 이낙연 캠프에서 뭐야? 송영길 대표는 옛날부터 이재명 지사 편드는 거 아니야? 편든 거죠. 충분히 편든 겁니다. 지금 이런 경선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고요. 사실은 이낙연 그 후보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결기 있게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지난번 이재명 지사를 송영길 대표가 여러 번 편든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이낙연 후보가 따끔하게 경고를 하고 경선 보이콧 얘기까지 했다면 송영길 대표가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물렁하게 대응하니까 송영길 대표는 노골적으로 이재명 지사 쪽에 줄을 선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정직한 거죠. 정직한 거. 어차피 이렇게 될 걸. 저는 뭐 청와대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제 참여연대하고 민변이 기자회견을 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장동 사태에 관해서 앞에서는 공공의 탈을 쓰고 뒤에서는 민간 택지로 개발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다. 애초 계획대로 LH가 공공 택지로 개발하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어야 한다. 성남시가 5천억 원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개발 이익이 민간에 귀속된 사실이 드러났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면 화천대유 개발 이익 가운데 2,700억 원 상당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관이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 비용 투자를 면하는 대신 강제 수용으로 토지를 확보하게 해준 후 개발 이익 일부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공적 역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주택 건설도 최소한의 수준에 그쳤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 이 사람이 지난번에 3월 달에 LH 투기 의혹을 조사해서 그때 기자회견을 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민간 개발 시 10년 이상 걸릴 사업을 2년으로 단축하고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해줬다. 당연히 공공성에 입각해서 개발을 했어야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을 10%도 짓지 않는
형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의당도 대장동 게이트에 짓밟힌 서민주거라는 식으로 간담회를 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재명 지사 쪽 입장에서 봐서는 방어선을 여러 개 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초기 방어선이 뭐냐면 자화자찬입니다. 자화자찬. 이거는 5,500억, 5,503억을 성남시의 재정에 환수하게 만든 단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다. 그런데 이게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느냐? 5,503억을 따지고 봤더니 그 중에 1,822억은 미리 배당금으로 확보해 놓은 거고, 성남시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기부 체납, 이런 겁니다. 뭐 터널을 뚫는다든가, 아니면 뭐 거기 도로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기부 체납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니까 할 수 있었다라는 주장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100% 민간개발, 민영개발로 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이제 성남시와 이 민영개발사 간에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 사회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 학교 용지, 뭐 임대주택 용지, 이런 것들을 얼마를 어떻게 조성해서 성남시에 기부 체납한다. 이게 5,503억이 넘을지 부족할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이게 남판교 지역이니까 남판교 지역에서 판교 지역이 얼마나 대박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남판교 지역 바로 이어붙은 겁니다. 지금 뭐 수원이나 동탄 뭐 이런 데보다 수도권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다. 2015년 당시에 비록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돼 있지만 아마 이것을 분양하게 되는 2019년이나 2020년이나 이때쯤 되면 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다른 데에 적용했듯이 평택 현덕지구, 우일해지구 이런 데 다 초과이익 환수장치가 있습니다. 여기만 없습니다. 이게 이제 배임 행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으면 최종적으로 성남시에 5,503억 이상의 정상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민간 개발을 하더라도 5,503억이 넘는 돈을 성남시가 환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배임 행위가 된다는 거죠. 왜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뺐느냐. 이거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재명이니까 기부 체납 등 배당금까지 다 합쳐서 5,503억밖에 환수를 못했고, 만약에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좀 괜찮은 행정가가 나와서 만약에 대장동 개발을 했다면 민영개발 100%를 하든 공영개발을 하든 간에 5,503억보다 더 많은 것을 환수했을 것이다. 지금 민변과 참여연대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이 5,503억 이게 1차 방어선이었는데 그 내용을 따져보니까 바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방어선을 쳤습니다. 그 2차 방어선은 바로 유동규는 나의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꼬리를 딱 잘랐던 것이죠. 그런데 유동규 씨의 2009년 이후 지금까지 12년간의 행적을 봤더니 유동규 있는 곳에 이재명이 있더라. 그게 성남시청 홈페이지,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그 다음에 각종 사진, 각종 증언, 언론기사, 여기에 수두룩하게 남아있습니다. 그거 미처 다 못 지웠죠. 그걸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성남 시민들의 입을 어떻게 다 틀어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성남시청 공무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뭐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같은 사람들 그 다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법정에 가서도. 초과이익 환수장치 넣자고 했는데 뺐다. 그 뺀 사람은 유동규고. 자, 그러면 유동규가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33분 보고서와 오후 5시 50분 보고서가 있는데 그 7시간, 제가 이재명의 대장동 7시간이라고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7시간 동안 초과이익 환수장치가 빠졌는데 그 7시간 동안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그걸 보고하도록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돼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히 보고해서 승인받거나 지시받거나 아니면 협의를 했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유동규 씨가 나의 측근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2차 방어선을 쳤는데 이게 수많은
증거, 증언들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러니까 2차 방어선도 무너진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배임. 이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 그것도 최측근인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되면서 3차 방어선도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참여연대와 민변의 어제 기자회견은 무엇이냐? 4차 방어선이 무너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조국 사태 때도 우리가 봤지만 사실은 이렇게 팩트로서 대항하다가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영 논리로 묶는 겁니다. 자, 누구 편이야 너? 이렇게 묶는 겁니다. 그러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팩트를 찾아내는 팩트 파인딩을 하지 않고 진영 논리로 묶어버려서 대장동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국민의힘 편. 대장동에 대해서 단군일의 최대의 치적이다. 5,503억을 성남시에 환수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재명 편. 이렇게 되는 거죠. 진영 논리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그 진영 논리로 묶은 참여연대와 민변은 어느 진영입니까? 참여연대 같은 경우 특히 문재인 정부와 한 몸이다라고 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 편입니다. 지난 3월에 LH 투기 의혹을 제기할 때만 예외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 편인 참여연대와 민변이 여기서 돌아선 겁니다. 이 진영에서 이탈을 한 것이죠. 우리 조국 사태 때 조국 사태가 워낙 말이 안 되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걸 진영 논리로 묶었는데 그래서 친조국 시위, 반조국 시위가 서초동 광화문에서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묶어버리니까 나라가 마치 반쪽처럼 쪼개진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3대 7이었습니다. 친조국 인사들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경률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 권경애 전 민변 변호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신평 변호사, 이런 사람들 다 문재인 정부 편이었다가 거기서 조국 사태 때 다 이탈했죠. 그 사람들이 왜 이탈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 진영 논리로 묶을 것이 아닌데, 이래서 이탈을 한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제 민변과 참여연대의 이런 성명, 이것도 결국은 친 이재명 전선에서 이탈한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이탈한 게 조국 사태와 비교하면 결국 4차 방어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4차 방어선도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나 어제 청와대 반응 이런 걸 보고서 일부 유튜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5차 방어선이라고 봅니다. 그거 아닙니다. 저희 정치부 기자 경험으로 보면 그거 아닙니다. 대통령은 누구 편이냐? 이기는 사람 편입니다. 이게 정치를 오랫동안 분석하다 보면요.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저런 식으로 선동적인 본인의 기대를 담아서 선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그게 아니고 대통령은 이기는 사람 편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집권당 후보를 내팽개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정도의 머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 5차 방어선은 여권의 저지입니다. 5차 저지선은. 이건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무너질 것이냐? 안 무너집니다. 왜 안 무너지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 곳입니다. 왜 사전에 이런 걸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을까? 그게 바로 레임덕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말빨이 잘 안 먹히고 참여연대와 민변도 아생연호입니다. 자기네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적어도 시민단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다음 정부에서라도 유지를 하려면 그리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건 공정한 편에 섰다는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임기 초나 임기 중반이라면 모르지만 임기 말에는 각자 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자기의 원래 위치를 찾아갔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이 이재명 지사 쪽으로 봐서는 한 4차 방어선쯤이 무너진 것이다. 조국 사태가 그러했듯이. 자, 이렇게 본다면 5차 방어선은 청와대와 송영길 대표인데 여권 지도부인데 여권 지도부에서는 아마 내일 모레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확정이 된다면 총력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 거기서 아마도 검찰도 예외일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 수사 결과를 제대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다만 거기에서도 또 야당 쪽에 줄 서는 검사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변수가 될 것이다.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재명 지사의 저지선이 점점 무너져서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저지선은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저지선이 버텨준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가 과연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거는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다. 뭐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 결국 상대적인 게임이니까요.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과거보다 훨씬 더 이재명 지사가 불리한 국면을 가지고 싸우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